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임신 9개월째인 첩이 소식을 듣자마자 진통제를 맞고 산후조리도 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을 안고 재산 분할을 요구하러 왔다. 관우와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또 다른 여인도 유언장을 들고 찾아왔다.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관우가 불임인 데다가 천문학적인 도박빚까지 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은 관우와 결혼 4주년이 되는 날이다. 나는 관우가 프로포즈했던 그 프랑스 레스토랑에 미리 자리를 예약해 두었다. 하지만 해질녘부터 어둠이 내릴 때까지 기다려도 약속한 사람은 오지 않았고 대신 병원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내 인생을 뒤흔들었다. 안녕하세요. 이 휴대폰 주인의 부인 맞으신가요? 저희는 중앙병원입니다. 당신 남편이 강을 건너는 다리에서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 지금 응급실에서 치료 중입니다. 빨리 와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끊자 나는 빈정대는 웃음을 터뜨렸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주변 사람들 눈엔 우리 부부가 아이는 없지만 금전이 좋은 커플로 비춰졌다. 하지만 내 매일함을 도배하던 수상 취한 사진들, 특정 아파트로 향하는 내비게이션 기록, 관우 사무실 서랍에 숨겨진 친자 확인서 조각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행복한 허상을 찢어버리는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한때 관우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하지만 그의 끊임없는 배신을 알게 된 후론 차라리 당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오늘 그가 정말로 죽어가는구나. 관우와 처음 만난 지 10년. 사귄 지 7년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동시에 웃음이 나올 것만 같았다. 원영 여사님, 남편분께서 아직 안 오셨나요? 웨이트리스의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끌어내렸다. 고개를 들자 가슴이 탱탱한 몸매에 화사한 미소를 띤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웃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관우가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저 여자보다 더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지 않았을까? 원영 여사님. 내가 반응이 없자 그녀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일어서며 말했다. 매니저를 불러오세요. 소몽이 내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채고 뭐라고 변명하려 입을 열었지만 결국 매니저를 불러왔다. 원영 여사님. 소몽이 서비스에 불만족스러운 점이라도 있으셨나요? 나는 이 레스토랑의 단골이라 매니저도 나를 존중했다. 여기서 가장 비싼 와인을 따르세요. 관우 씨가 소몽 양에게 대접하라고 했답니다. 이 레스토랑은 관우가 프로포즈한 장소로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소몽은 자꾸 관우와 신체 접촉을 일삼으며 순진한 눈빛으로 사과하는 척했다. 2년 전 크리스마스. 그녀는 관우의 SNS를 알아내고는 밤마다 노출이 심한 사진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 노골적인 사진들을 생각하니 지금도 치가 떨린다. 관우 씨. 소몽이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그녀의 연기가 티가 난다는 걸 알았다. 당신이 관우 씨에게 와인을 따르라고 했잖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전 그런 적 없는데요. 소몽이 발뺌하려 했다. 나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와인은 여기 둘 테니. 따르지 말지는 내가 알아서 해. 말을 마치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다. 최근 소몽은 관우에게 5억 7,600만 원짜리 로만의 콩티 와인을 추천하며 커미션 5,400만 원을 챙기려 했다. 다른 애인들에 비하면 돈을 버는 방식이 서툴렀지만 유부남을 유혹한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는 게 내 최대의 배려였다.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5억 7,600만 원의 와인 값을 혼자 치르는 게 당연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쯤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오고 있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다. 유감입니다. 관우는 죽었다. 내 인생의 모든 슬픈 일들을 떠올려야 겨우 웃음을 참을 수 있었다. 잘 죽었어. 이후 과정은 순조로웠다. 사망진단서 발급, 호적 삭제, 장례식장 연락. 관우의 마지막을 내 손으로 치르는 게 우리의 마지막 이별이 될 줄 알았다. 유골함을 받으려는 순간 나는 손을 뺐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부모님께서 곧 도착하실 거예요. 사실 화장 직전에야 관우의 부모에게 연락했었다. 문가의 주부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원영,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한 거야?
나는 그녀의 손목을 잡으며 천장의 CCTV를 가리켰다. 문가의 주부님. 아드님이 갓 떠나셨는데 이제 공무원 밥그릇이나 노리시나요? 참 대단하시네. 문가의 주부가 날 때리지 못하자 손을 뿌리치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떼를 쓰기 시작했다. 원영. 내가 내 아들을 죽인 거야. 나도 죽여버려. 문가의 가장은 비교적 차분하게 물었다. 관우 씨가 어떻게 돌아가셨다는 거요? 교통사고로 치료받던 중 사망했어요. 나는 뒤에서 유골함을 들고 비웃고 있던 직원을 가리켰다. 귀한 아드님은 저기 계시니 데려가시죠. 이젠 저랑은 아무 관계도 없답니다. 허름한 이곳에 더 머물고 싶지 않아 큰 걸음으로 나가려던 순간 문가의 가장이 내 팔을 잡았고 주부는 다리를 붙잡으며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빨리 화장했어요? 미리 알리지 않은 건 무슨 속셈이죠? 당신이 우리 관우의 회사랑 집, 돈을 다 차지하려는 거지? 회사와 집은 전부 우리 아버지 유산이에요. 제가 관우 씨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는 중간 관리직도 못했을 거려. 이 늙은이들이 재산 분배만 신경 쓴다는 사실에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다. 유산 문제는 변호사랑 상의하시죠. 노인들을 거칠게 밀치다간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부르려 했다. 경찰의 중재로 그들은 겨우 진정했다. 문 어르신. 안녕히 가세요. 내가 손을 흔들자 주부가 소리쳤다. 우릴 죽이라고? 그들이 남긴 원망 어린 눈빛을 보니 일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베란다에 있는 관우가 키우던 화분들에 뜨거운 물을 부었다. 꽃은 다시 필 수 있지만 내 젊은 날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며칠 후 문가 부부가 변호사와 아기를 아는 여자를 데리고 찾아왔다. 그 여자는 바로 왕청청. 관우의 정부 중 한 명이자 아들을 낳은 인물이다. 이 집에서 나가세요. 앞으로 우리 청청이 살 테니. 나는 변호사를 바라보며 물었다. 왕 변호사님이죠? 혼전계약서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변호사가 말했다. 원영 씨는 문관우 씨의 재산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럼 제 집에서 나가란 말씀인가요? 내가 빙긋 웃었다. 혹시 이 집 소유주가 누군지 아세요? 문 어르신들이 사시는 아파트도 제 이름으로 된 거 아시나요? 문가 주부가 벌컥 화를 냈다. 우리 관우가 번 돈은 다 어디 갔어? 그 돈이라면 도박비드로 다 날려버렸죠. 구석에 쌓인 쓰레기 더미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드님 유품은 저기 있으니 가져가시죠. 그들이 떠난 후 오래된 휴대폰을 켜서 백운에게 문자를 보냈다. 문관우 씨 돌아가셨고 재산은 왕청청이 물려받았어요. 직접 개를 죽이는 것보다 악당들이 서로 죽이도록 내버려 두는 게 훨씬 재미있지 않을까요? 백운은 친구들에게 자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녀 손엔 문관우가 남긴 유언장이 있어서 설령 내가 문관우와 이혼하지 않더라도 그의 재산은 모두 자신 것이라고요. 그 유언장의 진위는 알 수 없지만 그녀가 유산을 노린다면 일단 그녀와 왕청청이 서로 물어뜯는 모습을 구경해보는 것도 좋겠죠. 10년 전 제가 대학 2학년이고 문관우가 대학원 1학년일 때 우리는 연합토론대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빵과 사랑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그는 반대측으로 사랑이 더 중요하다를 주장했죠. 토론이 끝나고 그는 승리와 함께 최우수 변론자 상을 받았습니다. 수상 소감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죠. 저는 사랑을 믿지만 현실에 짓밟혔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만이 사랑을 논할 자격이 있는 걸까요? 이 한마디의 회장은 술렁였고 결국 그의 상은 취소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 그가 백운이라는 여자를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유치원 때부터 함께 자라며 20년 가까이를 친구로 지냈고 문관우는 둘이 영원히 함께할 거라 믿었죠.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백운은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동창의 SNS에서 백운이 고향으로 돌아가 20살 넘게 연상의 남자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접했죠. 토론장에서 우리는 치열한 라이벌이었지만 밖에서는 서로를 이해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문관우는 뛰어난 남자였고 제 눈엔 최고의 여자와 아름다운 사랑을 누릴 자격이 충분해 보였죠. 우리는 종종 2~3시간씩 통화하며 점점 가까워져 서로의 모든 것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합격한 날
그는 고백했고 우리는 당연히 연인이 되었죠. 외부에선 우리를 이상적인 커플로 칭송했지만 이 모든 것은 그가 결혼으로 계급 상승을 꾀한 음모였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그는 회사의 실권을 잡았고 뒤에서는 수많은 여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죠. 오랜 친구 백운도 다시 그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백운은 당년에 불쑥 떠난 일을 중병에 걸린 아버지 탓으로 돌리며 치료비 마련에 어쩔 수 없음을 호소했고 문관우는 그 말을 믿고 다시 그녀와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를 위해 고급 아파트를 사주며 밤마다 몰래 찾아갔죠. 바로 이 규칙적인 야간 행적 덕분에 차량 블랙박스 기록을 통해 이상함을 감지했고 문관우의 진짜 얼굴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에는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회사 차량마다 위치 추적기와 도청 장치를 달았습니다. 문관우 부모님이 사는 아파트 역시 제 통제하에 있었죠. 심지어 왕청청을 돌보는 보모도 제가 보낸 정보원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가져온 그 교통사고는 결코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제 차량에 손을 댄 덕분에 일어난 일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제가 모든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으며 친구들에게 나머지 2대의 차를 빌려준 사실을 몰랐습니다. 문관우가 조작된 차에 타도록 유도한 건 저였죠. 원래 그는 회사 차량과 기사님을 이용했지만 정부들을 만날 때만큼은 집 차를 직접 몰고 나갔습니다. 달리 말하면 제 차가 조작된 순간부터 그는 반드시 배신의 길에서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정부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죽음의 차를 탈 일도 없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남자의 바람기는 한 번이면 영원한 법이죠. 백운은 제가 보낸 익명 문자를 받자마자 법원에 문관우의 유언장을 제출했습니다. 유산 분쟁의 불길이 붙은 겁니다. 백운의 수단은 왕청청을 능가할 정도로 치밀했고 문가의 주부는 처음엔 손자 때문에 왕청청 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에게 문의해 백운의 유언장이 유효하다는 걸 확인하자마자 왕청청을 배신하고 백운과 협상하기 시작했죠. 3개월 후 판결이 내려진 날, 저는 법원 정문에 차를 대고 선글라스를 낀 채 창문을 내리며 이 흥미진진한 쇼를 관람했습니다. 오나, 잠깐만. 문가의 주부가 백운의 길을 막았습니다. 오나, 너희들은 어릴 적부터 친했잖니? 관우가 너를 집에 자초 초대했을 때 우리가 너를 어떻게 대해줬는지 기억나지? 백운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문관우 아저씨, 이모님, 물론 잘 대해주셨죠. 하지만 몸은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나 거리를 두었습니다. 우리 관우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잖니? 문가의 주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렇게 백발이 되어 아이를 보내니 앞날이 막막하다네. 문가의 가장도 감정에 호소했습니다. 관우는 어릴 적부터 착하고 효자였어. 유일하게 우리와 다툰 건 너와 중학교 때 사귄 일이었지. 그때부터 내가 그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란 걸 알았단다. 백운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모님, 20년 넘게 알았으니 당신 성격을 모를 리 없잖아요. 아버지가 병약하신 걸 알면서도 일부러 그분 앞에서 험담을 했죠. 당신이 아버지를 병원으로 보내지 않았다면 제가 겨우 5억 4천만 원 때문에 나이 많은 남자에게 몸을 팔았을까요? 그녀의 눈빛이 사나워졌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문관우가 안 죽었어도 언젠가 당신들을 혼내줄 계획이었어. 하지만 그가 죽고 재산을 모두 내게 남겼으니 이번만은 넘어가죠. 다시 건드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걸 명심하세요. 백운이 뽐내며 사라지자 문가 부부는 분노를 삼킬 곳이 없어 뒤따르던 왕청청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이 쓸모없는 자식아. 울기만 하니. 아들을 낳아봤자 무슨 소용이냐? 문가의 가장은 유일한 손자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 애는 남기고 넌 꺼져. 아니, 문가 가장님. 우리는 돈 한 푼도 못 받았는데 이 쓸모없는 놈의 애를 키워야 한다고요? 문가의 주부는 분노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말다툼을 벌였다. 우리 문가의 대를 이어갈 유일한 손자야. 어쩌겠어. 문관우의 부모는 3명의 딸을 낳은 끝에 겨우 아들을 얻었는데 이제 아들이 죽자 손자가 유일한 후계자로 여겨졌다. 이들의 다툼을 듣던 왕청청이 비웃었다. 재밌게 싸우시네요. 내 의견은 묻지도 않고 너 애를 데려가려는 거야?
문가 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2천만 원. 한 푼이라도 모자라면 애를 안 줄 거예요. 왕청청은 아기를 상품처럼 가격을 매겼다. 2천만 원. 강도직도 아니고. 네 마음대로 해. 원래 임신을 이용해 억대 재산을 차지하려던 왕청청은 문관우가 남긴 수백만 원 유산조차 얻지 못했다. 이번 기회에 돈이라도 뜯지 않으면 애를 헛되이 낳은 꼴이었다. 프랑스 레스토랑 매니저가 문관우에게 결제를 요청하러 갔다가 그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됐고, 나 역시 김소몽이 5,760만 원짜리 와인을 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다른 식사비는 내가 결제했지만 그 와인은 절대 안 내요. 김소몽이 어떻게 갚을진 내 알바 아니죠. 왕청청은 아이를 판 2천만 원을 들고 새로운 도시에서 새 출발을 꿈꿨다. 하지만 이사 당일 경찰에 연행됐다. 문관우의 차량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비공을 매수한 장본인이 그녀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살인 사주 대가로 받은 2천만 원 때문에 한 생명을 앗아간 셈이었다. 왕청청이 구치소에 수감된 후 내가 면회를 갔다. 나를 비웃으러왔어? 화장도 차림새도 없이 초췌해진 그녀가 물었다. 작별 인사하려 왔어. 사실 널 감사해야 해. 내 덕에 문관우의 진짜 면목을 알게 됐으니까? 그 애. 문관우 자식 아니지? 내 말에 왕청청의 눈썹이 살짝 떨렸다. 문가 가장님 부부에겐 비밀을 지켜줄게. 평생 감옥에서 반성하며 지내세요. 애는 그들이 키우게 둘 테니까. 1년 전 문관우 사무실에서 본 친자 확인 보고서를 보던 순간 나는 분노보다 웃음이 나왔다. 4년 동안 아이가 없어 모두가 나를 탓했지만 사실 불임은 남편 쪽이었다. 왕청청의 아이는 고아원으로 보내지기보다 문과에서 성년이 될 때까지 키운 후 진실을 알려주는 게 더 잔인한 복수라 생각했다. 문을 나서며 햇살이 얼굴을 비추었다. 손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빛을 잡을 순 없었지만 온몸이 따뜻하게 감싸이는 느낌이었다. 연말에 집에서 휴식 중이던 나는 경비원 전화를 받았다. 원영님, 문관우 씨 친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죽었다고 전해요. 차용증을 들고 144억 원 채무를 받으러 왔다는데 경찰 부를까요? 오히려 잘 됐어요. 모셔드리세요. 3명의 채권자 중 한 여자는 카지노에서 호객하던 정부였다. 그들은 차갑게 말했다. 문관우가 144억 원을 빚지고 연락을 끊었어요. 갚을 생각이냐? 그놈 유산조사는 다 끝났죠. 유족에게 책임 전가할 생각이세요? 내가 차를 따르며 말했다. 차용증에 제 서명도 보증도 없는데 왜 제게 요구하시나요? 그들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속으로 웃음이 터져나왔다. 문관우의 빚을 청산할 날이 드디어 찾아온 것이다. 800만 원이면 확실히 적지 않은 금액이죠. 최소한 문관우의 현금 흐름을 넘어서는 액수였어요. 그가 회사 자산을 빼돌리려 한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제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그 남자가 말을 이었어요. 문관우 씨는 어디 있죠? 본인과 직접 이야기하고 싶은데 여자분께 불편을 끼치고 싶지 않아요. 여자에게 불편을 끼치기 싫다면 곤란한데 안타깝다는 듯 한숨을 쉬었어요. 문관우 씨는 반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유산은 전부 바깥 여자에게 넘어갔으니 채무는 그녀에게 청구해야죠. 설명을 덧붙이지 않고 TV 화면을 켰어요. 먼저 문관우의 유언장을 재생한 뒤 법원 판결문을 보여줬어요. 보세요. 모든 재산이 백운이라는 여자에게 넘어갔어요. 제게는 한 푼도 남겨주지 않았으니 채무와도 무관하답니다. 그 경험 많은 남자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 듯했어요. 문관우가 빌릴 때 제공한 정보가 본인과 부모, 아내 위주였을 테니 갑자기 나타난 애인에게 유산이 넘어가니 당황스러웠겠죠. 걱정 마세요. 미리 준비해뒀어요. 커피 테이블 서랍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던졌어요. 그 여자의 현재 주소와 연락처까지 모두 수집해뒀답니다. 차 마시기 싫으시면 어서 가보시죠. 리더격인 남자가 서류를 보더니 나를 빤히 쳐다봤어요. 원영 양. 수완이 좋으시네요. 빚은 진 사람이 갚아야 하는 거죠. 새해가 시작되며 저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금수저 싱글레이디로 살만한 것들이 너무 많았죠.
젊은 시절 한 그루에 휘어진 나무에 매달려 여생을 망칠 뻔한 게 어리석기만 했어요. 생각에 잠긴 찰나. 경비초소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여자가 차 앞을 막았어요.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그녀를 쓰러뜨리고 말았죠. 일어난 그녀가 내 옷깃을 잡았을 때야 백운인 걸 알았어요. 원영, 너는 왜 안 죽어? 그날 채권자들에게 백운의 정보를 건네고 난 후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녀가 찾아온 걸 보니 채권 추심이 성공한 모양이었어요. 내가 당신 감정을 속이기도, 유산을 탐내지도 않았는데 왜 이러죠? 그녀의 손가락을 하나씩 풀어냈어요. 원한이 있다면 이미 흘기된 문관우에게 가야죠. 내년에 명계에서 만나면 되겠네요. 문관우가 당신과 결혼한 동안 모은 게 겨우 이 정도야? 부끄럽지 않아? 백운은 유산으로 집을 사고 사치품을 마구 사댔지만 이제 모든 걸 빼앗기고 일자리도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미친 듯이 날 찾아온 거였죠. 내 남편을 가로챈 내가 무슨 면목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그렇게 많은 여자를 키우며 저축할 수 있었다니.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 생각해? 경비원을 불러 그녀를 쫓아내게 했어요. 하지만 그 후로도 그녀는 단지 주변을 맴돌며 소리를 지르곤 했죠. 결국 전 이사를 결정했어요. 추억이 서린 집을 헐값에 팔고 새 아파트로 향하던 길. 우체국에 들렀어요. 20년 후에 발송될 편지를 붙이고 싶어요. 직원이 의아해하자 단호하게 말했어요. 20년이 딱 적당해요. 봉투에는 문가의 고향 주소가 적혀 있었고 내용물은 문관우의 불임 검사 보고서였습니다. 문관우와 원영이 왕청청을 만나러 갔습니다. 청청은 문관우와 원영을 만나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문가의 주부는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문가의 가장은 서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